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박건영 대표입니다. 자, 1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최근에 B2 규모 이제 신용융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예탁금을 포함해서 시중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한 시장이긴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증시가 그간 회복했었던 학습 효과에 많이 기반해서 8월 들어서만 보름간 이제 융자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7월 말 24.4조 원에서 8월 17일 기준으로 25.5조 원에 기록하면서 융자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수금 대비해서 반대 매매 여기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반대 매매 비중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8월 10일 종합지수 고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수금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반대매매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매매가 8월 월초 대비해가지고 계속 터져나오고 지금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8월 19일 기준으로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해서 반대매매 비율이 10.8%에 육박하고요. 이게 자, 지난 이제 5월장이죠. 5월장에서도 이제 조정장이 나왔었는데 당시에 이제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12%를 넘은 바 있고 5월 이후로 다시 최대치를 경신한 셈입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이 지금 현재 확대된 국면에서 최근 외국인 수급의 대거 이탈에 대해서 우리가 단방향적으로 조금 해석할 것이 아니라 추후 수급 귀환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 관망을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미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무모한 레버리지라고 생각합니다. 무모한 레버리지. 무모. 지금 시장에서는 종합주가 지수가 옆으로도 이렇게 기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단기 낙폭이 나오고 V자 반등을 바로 못 이어오고 이렇게 옆으로 기어갈 수도 있고 추가 낙폭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3거래일 만에 미수금을 빌려서 포지션을 어떻게든 뭐 청산해 볼 거라는 그런 방식 자체가 매우 위험한 투자 방식이고요. 이로 인하여
반대 매매가 최근에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장세는 아직 견조하지만 20일 기준으로 이제 고객 예탁금이 69.6조 원 가량이고, 지난 5월 고점이 5월 예탁금 고점이 75조 원 가량인데, 이후로도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M2 광해통화. 또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 광해통화라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은 현금화가 가능한 예금이나 현금을 포함하는 개념이겠죠. 여기에 뭐 플러스 뭐 MMF나 아니면은 정기 예적금이 이제 포함됩니다. 이게 시중 유동성 지표로도 쓰이겠죠. 이게 6월달 기준으로 데이터로 전월 동기 플러스 27조 원 가량 늘어났고요. 자,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M2, 이게 광해통화죠. 이게 올 상반기 기준으로만 6월달 기준으로 전월 대비 이미 플러스 27조 원 가량 증가를 했다. 그리고 상반기에만 대략 200조 원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화 지표 자체는 견조하지만 시장은 언제든지 발작 국면을 일으킬 수 있다. 자, 지난 5월달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하단이 한 번 더 열렸을 때가 요 구간에서 이제 반대 매매가 한 번 더 터져 나올 시기였거든요. 요 구간에서 하단이 한 번 더 열렸을 때. 그래서 언제든지 지수 반등을 감히 예측하기에는 현재 매크로적인 측면이 너무 국내 시장에는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제 이탈된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 있고, 반도체빨로 시작된 국내 증시 선 조정이 여전히 투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이 연중 이제 고점을 이제 터치하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여기서 1181원을 터치했어요. 단기적으로 좀 발작이라고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이벤트가 좀 너무 많았습니다. 반도체빨 외국인들의 패닉 셀링이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다시 말해서 최근 이제 5거래일 이상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단기일 최대치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매도 후 달러 매수로 인해서 환율이 발작을 일으킨 경향도 있고, 또 원화 약세가 구조적으로 진행이 되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이기 때문에 단기간 환율 급등이 추가 급등을 더욱 동반한 트리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150원이었다면 100달러로 환전을 하면은 11만 5천원이겠죠. 그럼 지금 원화를 들고 있는 외국인들은 현재 환율이 1170, 1180원까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1만 5천원으로 다시 환전을 하려면은 결국 손해를 보는 셈인 거죠. 단연 투자금을 달러로 회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량 매도를 통해서 본국 송금을 위한 목적이거나 아니면 원화를 들고 있는데 환율이 고점 부근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환전을 또 급히 서두르는 악영향 두 가지가 여전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여전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다음으로 제가 무료 노란 톡방에 소개해드렸던 종목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란 종목이 있었죠. 이 회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2분기 기준으로 이 회사가 시장 예측치 대비해서 대략 200%가 넘는 실적 상회를 영업이익 기준이에요. 한 바 있습니다. 수주잔고 또한 정점을 찍어가고 있으며 지난 이제 올 이제 2분기 기준으로 915억 원 가량 수주잔고를 확보했어요. 수주잔고가 역대 최대치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폭증했다는 것에 있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장비사를 매매할 때는 늘어나는 잔고가 어디까지 이연이 될지, 매출액이 반영이 되는데 잔고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 증감 여부를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얘네가 이제 메모장에 조금 써드리게 되면은 2분기 기준으로 915억 원 수주 잔고, 그리고 2020 1Q 기준으로 369억, 2Q 기준으로 518억 원, 2020 3Q 기준으로 540억 원, 4Q 기준으로 280억 원, 2020 1Q 기준으로 611억 원, 2021 2Q 기준으로 915억 원. 자, EQ 매출액 (EQ) 890억, 영업이익 225억인데 매출액이 이렇게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는 1Q에서 2Q로 넘어왔을 때 300억 원 가량 증가를 한 바 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수주 인식이 반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튼튼한 수주 잔고를 쌓아가고 있다는 말이겠죠. 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회사는 주요 고객사인 이제 LG 이노텍이나 삼성전자 등의 이제 카메라 세트 업체에 이제 모듈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가 보유 중인 제조 설비는 없고 외주 가공을 통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이고, 대부분이 이제 자동화 검사 장비, 에서 매출액이 본업이 이제 튼튼하게 나오고 있고 매우 튼튼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수주 잔고를 우리가 보았을 때 잔고는 계속 늘어가는 반면에 매출액도 같이 늘어가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또 그리고 자회사 모멘텀이 있어요. 자회사 이제 퓨런티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검사 장비를 또 만듭니다. 이게 삼성전기에 납품이 되고 삼성전기는 또 이 장비를 써가지고 최종 센싱 카메라를, 자율주행용 센싱 카메라를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 아무튼 최근에 이제 퍼폼이 굉장히 좋았고 역사적인 신고가에 근접해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은 무려 노란톡방에서 플러스 3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고, 제가 이제 올해 월초쯤에 요 부분쯤에서 계속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30%가 넘는 수익률을 거두었고 영광의 종목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볼 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코멘트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있는 이제 무료 노란톡방 입장 방법을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료 노란톡방에서 이제 전략 제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퍼포먼스가 좋았던 코미코에서부터, 그리고 덕산네오룩스, 그다음에 방금 리뷰를 마쳤던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ISC, 삼성 SDI, LX세미콘까지 이렇게 조금 매매 수익률로 이렇게 조금 만들어 보았는데, 대표적으로 최근 핫한 산업 트렌드가 디스플레이 쪽인데, 이번에 이제 갤럭시 Z 시리즈 있죠. 여기서 이제 폴드3랑 플립이 나오는데, 신형 플립이 사전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요. 약 50만 대 가량으로 추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급제 물량까지 나간다고 한다면 60만에서 80만 대 가량 출고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작 이제 Z 폴드 2 사전 예약 당시에는 8만 대 가량이었는데 이번에는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죠. 이번에 이제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보통
8, 9월에 언팩을 하는데 이 노트 시리즈가 이번에 신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체 수요기도 도래했던 만큼 이게 이제 폴더블 폰 수요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료 노란톡방에서 자주 언급드렸던 종목이고, 아마 여기 한 45,0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요 부분에서부터 사실상 큰 저항 없이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OLED 소재 한다면은 PI 첨단 소재나 덕산 네오룩스를 무조건 봐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는 이제 폴더블 폰 테마에 이어가지고 산업의 성장기와 함께 낙수 효과를 같이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반드시 이제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 그 대신에 이제 적정한 이제 좀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 퍼폼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이미 넘어가고 있고, 밸류에이션을 한다면은 밸류에이션이 싼 편은 아니지만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한 산업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더 부여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코멘트나 자세한 이제 매수 시점 같은 경우에는 무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이제 리뷰를 하자면은 삼성 SDI 리뷰를 해볼까요? 최근에 이제 큰 조정 없이 여기서 이제 한번 외국계 리포트가 조금 나오면서 악재를 같이 소화한 느낌인데 결국에는 무난하게 다시 또 신고가를 열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셀메이커, 퓨어 셀메이커라고 할 수 있고, 미국 투자 방안을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조금 가시화하면서 그동안 이제 조금 발목을 잡았다고 한다라면은 미국 투자 청사진이 조금 가시화되지 않았던 게 조금 발목을 잡았는데, 최근 셀메이커, SK 이노베이션이나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 그래서 발목을 많이 잡았고, 분할되는 사업부 이전에 회사 본업에 대한 가치, 그리고 신규로 IPO 된다면은 지분 희석 가치 또한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LG 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 주가 탄력에 큰 발목을 잡은 듯하고요. 여전히 2차 전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 국내 셀 3사도 좋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 BM이나 소재 관련주들이 여전히 주가 탄력이 아직까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조정을 거치고 나서 무난하게 다시 또 창사일의 신고가를 연 바 있고, 최근에는 종합지수 조정과 같이 함께 밀렸는데 여전히 하단이 크게 열리지는 않은 자리고요. 여타 다른 종목 셀, 국내 셀 2사, SK 이노베이션이나 LG 화학 대비해서 더욱더 좋은 밸류에이션과 성장 퍼포먼스를 받을 수 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연장선에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폐배터리 관련 산업 쪽으로 이제 알아볼 겁니다. 앞서 이제 삼성 SDI와 이제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죠. 향후 이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배터리 쪽에서도 쇼티지가 물론 나타나게 되겠지만, 폭증하는 이제 배터리, 이제 사용 후 배터리를 수거하거나 재활용하는 산업 또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고성장이 전망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EV 배터리 시장의 성장 규모를 볼 수가 있겠죠. EV 배터리가 이렇게 급증을 한다면은, 만약에 배터리 수명이 사용 후 배터리가 되는 시점이 10년이라면은 폐배터리 산업도 여전히 폭발 성장을 할 전망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규모 예측을 한다면은 재사용과 리유즈, 재활용, 리사이클이 될 수 있는 규모를 추산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교체 기준이나 표준이 미비하고 산업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제도나 법제화가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자,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추정치입니다. 앞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급증을 하면은 여전히 폐배터리 시장도 계속해서 커질 전망인데, 전기차 배터리, ESS 아니면 IT용 배터리 아니면 기타 전기용 이바이크 등 여러 가지를 이제 조금 추산한 바 있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ESS 2차 전지가 단연 가장 큰 폭을 차지하고 있죠. 자, 단위가 또 1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차 시장 성장성에 같이 시차 커플링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여전히 에스티메이트이기 때문에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성장 규모를 알 수는 없으나 향후 고성장이 전망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평균 수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을 가정했고, 배터리팩의 무게는 킬로와트아워당 10kg를 가정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근거에 대해서는 테슬라나 BMW나 닛산 등 대표 모델의 표준값을 산정한 거고요. 그리고 ESS 수요를 10% 가산을 한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재사용, 리유즈, 두 번째 재활용, 리사이클, 세 번째 디스카드 폐기가 있겠죠.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이제 일정 성능 이하로 떨어지는 배터리를 소형 ESS나 중대형 ESS를 포함해서 타 산업군에서 여러 가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재사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유즈라고 하는 거죠, 재사용을.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안에서 내부의 소재나 이제 원료, 특수 원료를 회수해서 재판매하거나 이것을 상업화하는 걸 말하죠. 폐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 매립을 통해서 폐기하는 방식이다. 그 대신에 배터리의 소재인 니켈이나 망간, 리튬 같은 경우에는 유독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ESG 환경 정책에 어긋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셀사와의 재사용 파트너십 구축을 현재 국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셀 3사 있고, 그리고 중국의 CATL이 있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보시면은 기아차와 함께 배터리 재사용 실증 사업을 1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양극활 물질이나 리튬 재활용 목적이 우선이다. 이게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죠. 자, 중국의 이제 LFP 배터리를 쓰는 CATL 같은 경우에는 토탈 솔루션을 이제 조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대여하거나 재활용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현재 회수된 리튬이온을 보관하거나 이제 재활용 규정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폐배터리의 표준화된 규격도 부재하고, 아까 이제 가정을 한 이유가 폐배터리의 무게나 이제 폐배터리의 사용 연수를 이제 좀 가정을 하였지만, 이렇게 지금 법제화된 현재 사용 후 배터리가 되는 규격이 지금 부재합니다. 그래서 제도나 법제화, 재활용 표준 규격이 미흡하다. 그리고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회수율이 불확실하다. 조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장 업체랑 완성차나 배터리사 이렇게 3사가 연맹을 해서 합작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수혜 기업이 특정 불가하고요. 국내에 이제 전통 리사이클 업체가 비상장 업체가 있는데, 이 성우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참여하고 밸류체인이 복잡해질 거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특정 기업의 수혜에 대해서 확인이 좀 불가하다. 산업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관련 기업. 자, 대표적으로 이제 성일 하이텍이 있습니다. 비상장 업체고요. IPO가 이제 내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을 최초로 설립하면서 여기서 양극재나 음극재를 분리를 합니다. 회수를 판매하죠. 우리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4대 소재 중에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이 있죠. 그 중에서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분리한다. 그래서 회수해서 이렇게 조금 판매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용 후 배터리를 이제 폐기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금속을 추출하는 업체이다. 그러니까 전통 리사이클 전문 업체죠. 캐파 같은 경우에는 연간 2.5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가공수 형태로 또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 SDI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와도 합작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는 적자가 나왔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659억, 영업이익은 영업 적자가 나온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비상장 업체이기 때문에 추후 이제 IPO가 예정된다면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예정이 된다면은 그때 다시 또 재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기업은 다들 아실 거예요. 코스닥 상장사고, 얘네는 이제 본업이 이제 카메라 모듈을 제조합니다. 본업 매출비가 76.2% 가량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모듈 사업부가 조금 대규모 적전에 진입하면서 수익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 시장의 좀 침체율과 그리고 고객사 삼성전자의 단가 인하 압박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조금 악화됐다. 그리고 삼성전자양 매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으로 폐배터리 쪽도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 대신에 매출액 대비해서 수익성 확인이 부재하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 1분기, 2분기 기준으로도 적자 전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본업 부분이 가장 중요한 회사겠죠. 그래서 폐배터리 테마주로 분류된다. 동섹터, 테마주, 영화테크 또한 폐배터리 이제 관련 뉴스나 이제 재료성 이벤트의 퍼포먼스를 조금 보이는 이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는 매출액은 9,272억,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무료 노란톡방에 이제 입장하는 방법은 자막 하단에 이제 나올 거고요. 여기 있는 이제 이 종목군들에 한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몇 종목 정도 리뷰를 해봤고, 새로운 이제 관심주나 이제 추천주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입장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큰 수익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 때 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들 리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코오롱 인더가 있죠.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열었는데 3년 신고가를 열었습니다. 자, 무료 노란톡방에서 자주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본업인 이제 산업 자재 쪽에서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되고 있고, 산업 자재 쪽 안에서도 화학 제품이나 의류 쪽에도 쓰이는 이제 산업 자재를 다방면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고가를 여기서 이렇게 열었는데 수소 모멘텀이 이 구간에서 동구간에서 같이 겹쳐서 여기 이 양봉을 올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회사가 MEA라고, MEA 메모장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MEA라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수소 연료 전지에 필요한 핵심 기술력이다.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료전지 내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이제 이 회사가 기존 2014년도에서부터 계속 개발해 왔었고, 수분 제어 장치라고 해서 이게 현대차 넥소에 2023년부터 공급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분 제어 장치 이제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수소 연료 전지 내부에서 습도를 일정 부분 맞추는 거예요. 조절해주는 장치, 수분 제어 장치이고, 전기 생성을 조금 원활하게 이렇게 좀 돕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핵심 부품이다. 그러니까 연료전지 스택 안에서, 다시 말해서 연료전지 스택 안에서 물이나 이제 좀 습도 온도를 조절해주고, 수소 농도 또한 제어해줄 수 있는 그런 다기능적인 좀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사업성이 굉장히 괜찮고 기술력도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본업 부문에서도 실적 호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본업 플러스 농장 사업 양날개를 가지고 달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이렇게 열었는데, 여기 이제 요 부분쯤에서 이제 제가 무료 노란톡방 이제 전략 제시 종목으로 이제 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기분 좋게 신고가도 열었으니까 수익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이제 더 이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무료 하단 이제 자막에 있는 무료 노란톡방으로 이제 입장해 주셔가지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종목이 있었죠. 심택. 이 종목도 이제 제가 노란톡방에서 정말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추천가가 사실상 구간으로 보면은 여기 19,000원 부분이었고요. 당초부터 이제 패키지 기판 쪽 이제 쇼티지로 단가 상승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증설까지 결정을 하게 되면서 2분기 실적 발표도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고, 증설 모멘텀이 같이 겹쳤어요. 이게 이제 MASP 고부가 가치 기판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이제 증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래픽 카드에 쓰이는 이제 패키지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또 DDR5 이제 원년 수혜주라고 엮이면서 DDR5 수혜로 엮였을 때가 이 부분 신고가 열었을 때고요. 여기서 한번 상단 신고가를 더 연 이유는 2분기 실적 플러스 증설 모멘텀이 반영이 되었으므로 여전히 성장하는 성장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뭐 실적이 좋고 증설까지 같이 발표하게 되면서 겹호재가 겹친 상황인 거죠.
이 회사는 또 IR 자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시장의 힌트를 조금 많이 주고 있는 기업이다. 당초 예상했던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를 대폭 상향시켜버리면서 창사 이래 최대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포워드 PER이 한 10배 정도고요. 기판 평균, 업종 평균 이제 PER을 받고는 있지만 매출 증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을 충분히 부여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성장주가 좀 고갈난 시점에서 성장에 대한 목이 마른 시장에서 더더욱 탄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업사이드 멀티플이 충분히 열려있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신고가를 여기 연 자리에서 정적인 조금 박스권을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세한 이제 매수 타이밍이나 이제 업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무료 노란 톡방 하단 자막에 나오는 무료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 종목도 더 볼게요. 이 종목은 이제 OCI죠. 이 종목 또한 이제 무료 노란 톡방에서 많이 언급드렸던 종목이었죠. 본래 이제 태양광 이제 기초 소재 관련주로서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주예요. 폴리실리콘 소재. 지난해 이제 연말쯤에 동구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얘는 이제 태양광 관련주로서 그나마 이제 좀 퍼폼을 좀 느끼한 편인데, 친환경 관련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이 사실 지난해 상반기 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기대감에 많이 퍼포먼스를 보여준 바 있는데,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한 거는 하반기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되었고요. 얘는 이제 좀 실적 호전주로 들어가면서 어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같이 연 바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엄청난 이제 암흑기를 겪었었는데, 최근에는 본업 부분에서 턴어라운드가 계속해서 찍혀 나오고 있고, 지난해 연말쯤 이제 미국 대선까지 같이 겹치면서 또 격포제로 늦게 땡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태양광 쪽에서 실적으로 증명하는 종목은 OCI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태양광 쪽 이제 산업 현황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제 중국의 저가 공세로 태양광 산업이 많이 밀렸거든요. 국내 기업들이 줄도선에 처하고 실제 파산 절차도 많이 거친 바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급속한 개화 속도는 산업 자체의 성장력을 활력을 불어준 바 있지만, 값싼 중국산 제품의 단가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은, 과거 국내 2위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였던 한국폴리실리콘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얘네가 이제 중국산 저가 제품 가격 공세에 못 이겨서 파산 절차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태양광 웨이퍼를 만드는 웅진에너지 또한 법정 관리 절차에 들어간 바 있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도 폴리실리콘을 생산했던 OCI 같은 경우에는 또한 당시에 이제 국내 군산 공장이 있었습니다. 군산 쪽에 공장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이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사업 철수를 IR에서 발표한 바 있음. 그리고 이제 중소 중견 업체 20, 30곳 도산 태양광, 중소중견업체 20, 30곳이 도산한 바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국의 값싼 인건비 플러스 전기료. 중국은 이제 전기료로 이제 보조금 혜택을 받는데,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이제 주원료인 이제 폴리실리콘이나 인곳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조 원가를 따져보면 전기료가 이제 3분의 1이에요. 이유는 중국의 값싼 인건비 플러스 값싼 전기료로 보시면 되는데,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주 원료 이제 폴리실리콘이나 인곡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제조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막대한 비용이겠죠.
근데 여기서 중국의 값싼 인건비 플러스 값싼 전기료. 중국은 이제 성마다 전기요금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보통 3분의 1 수준. 그래서 이제 산업 개화 초기에서 가격 경쟁력도 확보되지 않은 시장에서 중소나 중견 기업들은 매우 큰 적자 비용을 감내했었고 줄도산을 하게 되면서 태양광 산업이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OCI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10년 만에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폴리실리콘 쪽 이제 사업 마진이 터져 나오게 되면서 폴리실리콘 단가 상승도 엄청나게 있었고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7-80% 단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 수혜주로 또 엮이면서 미중 갈등 수혜 카테고리로 폴리실리콘이 엮이면서 가격 협상력이 엄청나게 좋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 70-80% 단가 상승 고실적 견인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가 기초 소재이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자체가 기초 소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폴리실리콘이 기초 소재이기 때문에 기초 소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셀메이커들이 수익성 악화가 따라오겠죠. 대표적으로 뭐 셀메이커라고 한다면 하나 큐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많이 좋지 않은 이유가 실적이 이제 양극화된 이유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태양광이 출혈 시장이었고 단가 마진이 많이 안 나오는 산업이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서 기업들이 줄도산한 바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린뉴딜과도 엮이면서 풍력하고 수소 그리고 태양광 쪽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산업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OCI 같은 종목들은 매우 진주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신규 IPO 관련주를 볼 건데요. 사명은 일진 하이솔루스입니다. 신규 IPO 관련주고 공모가는 34,300원으로 확정 공모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청약일은 2021년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배정일은 2-3일 뒤인 2021년 8월 27일, 상장일은 이제 9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공모가가 34,300원으로 공모가 범위 상단으로 이제 좀 책정이 된 편이고 공모 금액이 대략 한 3,700억 가량 됩니다. 자,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냐면 2014년도에 최초 현대차 투싼 iX에 수소연료 탱크를 공급을 한 회사고요. 이게 수소연료 탱크입니다. 투싼 연료전지차에서부터 수소연료 탱크를 계속 공급을 하면서 기술력을 꾸준히 인증받은 기업이다. 당시에 이제 투싼의 연료전지차는 한 번 충전에 대략 한 400km 주행이 가능했다면은 이후 이제 고압 저장 탱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이게 넥소죠. 현대 넥소. 넥소에 연료 탱크가 이제 3개 가량 들어가면서 700바짜리 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 충전에 대략 6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이 굉장한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일반 내연기관차나 전기차에도 맞설 수 있는 주행거리 성능을 수소차가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최초 모델이 한 번 충전에 대략 150km에서 200km 정도 주행거리가 가능했는데 이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결국에는 연비의 필수적인 차량 경량화나 배터리 성능을 높여가면서 주행거리를 대폭 늘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600에서 700km 주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FCV, 퓨어셀 일렉트릭 비이클이라 그러죠. 또한 600km 이상 주행거리가 가능하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연료 탱크의 기술력 발전으로 그렇게 가능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 차량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차량에 들어가는 이제 수소 연료 탱크 외에도 차량 튜브 트레일러, 수소 운송 저장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선박, 지게차, 드론 등 다양한 타입의 수소 탱크를 개발했고 튜브 트레일러를 개발하였고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튜브 트레일러가 뭐냐면은 최초 이제 수소를 생산해서 용기에 이렇게 수소를 싣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게 추레라라고 그러죠. 여기 뒤에 결박을 해가지고 이대로 이제 충전소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트레일러 안에 있는 수소가 충전소로 가가지고 트레일러만 충전소에 연결을 조금 시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일러 안에 있는 수소가 충전소의 패키지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차량에 주입되는 그런 구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수소 충전소의 단점이 뭐였냐면은 비용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일반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1기 구축당 대략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로 추산이 되지만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1기 구축당 대략 15억에서 20억 가량 소요되는 약 4-5배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비용 때문에 충전소 건립에도 현재 애를 먹고 있고 보조금으로 충전소를 건립하기에는 여전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튜브 트레일러로 비용도 조금 절감하고 토탈 솔루션 자체를 이 회사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겨보게 되면은 자, 이 회사가 타입 1부터 이제 타입 4까지 오면서 이게 이제 수소 저장 용기의 기술이 이제 발전한 겁니다. 타입 1에서 타입 4까지 오면서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철하고 알루미늄을 썼었다면은 저장 탱크의 재료를 계속 변화시키면서 타입 3부터는 신소재인 탄소 섬유가 들어가죠. 기존에 이제 타입 1에서는 타입 1을 보게 되면은 수소를 이제 200바까지 압축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타입 4까지 넘어오면서 현재는 700바까지 이제 압축이 가능하다. 고압 저장 탱크 기술력이 같이 진보하게 되면서 무게는 경량화시키고 내구성이나 폭발성 이러한 안전도를 다 감안해서 약 700바까지 수소 저장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탄소 섬유를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 국내 이제 기업 중에 상장사 효성 첨단 소재겠죠. 기존의 철보다는 무게는 대략 25% 가량으로 다운시키고 경량화를 가져가면서 철보다는 또한 7배가 넘는 강한 탄성을 보유하고 있는 신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의 대체 신소재라고 할 만큼 매우 각광을 받고 있죠. 자,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수소기체 특성상 압력이 이렇게 계속 무한대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높아진다 하더라도 질량이 같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임계점에서는 다시 말해서 수소 탱크에 수소 기체를 계속 꾸겨 넣는다고 해서 질량이 비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700바까지 초고압 기체 수소를 지금 저장하는 기술력이 여기까지 지금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수소 기체를 계속 주입할수록 폭발 위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 폭발 사례도 과거에 많이 있었고, 자, 다시 말해서 압력, 여기 X축이 압력이고 여기 Y축이 질량이죠. 압력이 높아질수록 기체 분자의 운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운동성 증가가 열에너지 증가로 가져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의 질량은 임계점을 넘어서면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압력 프레스만 계속 증가하는 구조이다 보기 때문에 압력 프레스가 계속 높아지면서 폭발 위험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바짜리를 이제 상한으로 두고 2개, 3개 이렇게 차량에 탑재를 하고 탄수섬유로 실리콘 외벽을 이제 좀 감아주는 역할이에요. 이 회사가 만드는 이제 고압 용기 기준으로 3개로 이제 단가가 3개 1천만 원 가량 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투싼 IX에는 2개가 들어갔는데 주행거리 성능을 더 높여야 되니까 현재 현대 넥소에는 3개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주행거리 기준으로 나눠 보면은 개당 대략 200km의 주행을 할 수 있는 연료 탱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넥소의 신차값이 6,700만원에서 7천만원 가량 호가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절반가량 차량값의 약 1천만원, 즉 15%를 차지하는 아주 고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지배구조, 이 회사의 지배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일진홀딩스가 지주사로 남고 일진다이아가 이제 자회사죠. 여기서 이제 자회사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진다이아가 과거에 이제 2012년도에 약 90억 원을 들여서 투자금을 들여서 하이솔루스의 모회사로 이제 편입을 하면서 기술력이 아주 탁월한 기업으로 국내 시장에서 많은 칭송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또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기업이 상장을 앞두고 이제 사명이 변경된 거예요. 원래는 일진 복합 소재였습니다. 그게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로 사명이 변경된 것이고, 지난해부터 이제 IPO 예고를 하면서 수소인프라 관련 핵심 수혜주로 아주 기대를 많이 받았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솔루스는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고, 이제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그간 움직인 레코드를 조금 보게 되면은, 여기 과거에 2018년도 이제 12월 말부터 이제 수소차 랠리가 한참 시작이 됐을 때 1월 초 이제 1월 중순쯤 이제 한 10일에서 한 20일까지 대부분의 고점이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이유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로 인해서 재료 소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은 수소차 관련 종목들은 수소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전고점을 못 넘어오거나 거래 정지가 되거나 역배열로 많이 빠진 기업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회사가 뉴로스라는 회사죠. 이런 회사들이 당시에도 여기서 엄청난 시세를 낸 바 있지만 이렇게 역배열로 쭉 겪으면서 재무 리스크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개별 기업 리스크가 부각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이 매우 튼튼하고 숫자가 찍혀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움직임도 매우 좋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견고한 움직임이죠. 그리고 이 회사가 과거에 이제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규모로 살펴보시게 되면은 상장 주식수 발행가 대략 한 729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때 시설 투자를 또 진행한 바 있고, 일진다이아가 이번에 이제 추가 IPO 공모금으로 수소연료 탱크 쪽 사업 영역을 전문화하면서 이제 확대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ESG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고, 수소 선도국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IPO 종목인 만큼 현재 같은 시장에서 큰 관심과 인기를 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자, 실적을 한번 볼 건데, 이게 이제 2020년도 기준으로 일진 하이솔루스 이제 일진 복합 소재의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이제 1135억에 영업이익이 150억 가량 추산이 됩니다. 2017년도부터 보게 되면은 17년도에는 약 200억 원의 매출액에서,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약 280억 원의 매출액까지 성장을 하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대략 885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2020년도인 지난해에는 약 1135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무섭게 매년 성장을 지속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연 수소차 시장이 커지면은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료 탱크 기술력이 현재 이제 토요타하고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 얘네가 이제 투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초기에 과점 형태를 충분히 이룰 가능성이 높고, 수소차 시장하고 같이 커지기 때문에 큰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많은 정보가 이제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무료 노란 톡방 입장 링크가 있을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와 추천주 관심주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박건영 대표였습니다.